요번에 그 현대차도 그렇지만 새만금 시대 과제가 돼서 그 새만금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인구 감소 대책의 핵심 일환으로 정책이 추진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10여 년 전에 뭐 부안, 김제, 뭐 군산, 서천 이렇게 그 통합 기운이 막 있을 때 다 반대를 해서 없어졌습니다. 그때 했었으면 지금도 많이 달라졌을 텐데 그게 좀 아쉽지만은 지금이라도 또 정부가 그 통합 얘기를 하고 나오고 있으니까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새만금 시대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은 거주의 필요성과 그 적합성을 높이는 거주 여건 현실화 대책이 필수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해결해야지만은 인구 감소 해결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동력이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돼 가지고 통합 관련된 얘기는 공청회를 개최를 해서 몇몇 사람이 움직여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공청회를 개최해서 필요성과 당위성을 납득을 시키면은 하지 말래도 다 이거는 통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역 투표를 해서라도 한다고 치면은 누구도 반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만금이 전국적으로 땅이나 공항이나 철도나 육로, 항만, 전력, 해수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땅은 지금 대한민국에는 군산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내년 말이면은 김포에서 군산까지 1시간 20분이면 KTX 같은 게 옵니다. 이 여건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런 거가 돼야지 새만금이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최고의 그 유력 적지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또 정치인이 계시고 정치에 나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좀 이 제조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한마디 하면은 제조업 하시는 기업들 앞에서는 애국자라고 그러고 막 박수하고 돌아서면은 치매 현상으로 다 잊어먹어요. 이거는 진짜 제조업 하시는 사람한테 의뢰 정치인들은 그렇지 않은 인식을 주면 안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이것도. 실제로 뭐가 어려운지 뭐가 애로사항이 있는지 그걸 듣지 않으면 정치의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그 군산 내려온 지 30년이 되는데 그 반대 집회로 공공이익을 저해한 세력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 그 DJ 정부 때 새만금 개발 그때서부터 시작했는데 얼마나 개발을 많이 반대했고 지역 통합도 반대했고 신공항도 반대했고 김관영 도지사가 지금 리조트 그리고 팜농장 유치도 전부 다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북대 병원 유치도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동미나리 그걸 살려야 된다고 반대를 했고 지금 경주에 가서 있는 예를 들어보면 원자력 폐기물 유치도 다 반대를 했고 여기서 잘한 것도 있지만 못한 것들을 반대한 잘 되기를 반대한 세력들은 누가 했는지를 알려줘야지 이러한 일부러 반대하는 세력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세력이 없어지리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그 안전공원을 보면서 의외로 주변에서 자신의 사익만 추구하는 악덕 기업들이 산지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좀 갖고 악덕 기업은 고발을 하거나 고소를 하거나 해서 좀 바꾸는 이게 돼야지 지역사회가 다 편안해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제도는 분명히 그 혁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건의가 다 있었지만은 아직도 시행이 안 됐고, 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움직임들은 있지만은, 그걸 떠나서 제가 지금 간략하게 한마디를 하고 싶으면은, 지금 60세 이하 건강한 사람들은, 건강한 취업 예정자들은 실업급여 수당을 한 번 내지 두 번으로 제한을 해버리고, 대신에 재취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3년 이상 연속 근무하면 그 사람들한테 그 취업 성공 장려금 명목으로 매년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실업급여에 부끄럽지 않는 수당을 지급한다 그러면은 지금 구인난이 어마어마한데 구인난이 없어지리라고 저는 봅니다. 지역에서 실업급여 받고 쉬시는 분보다 일하고 뭐 하는 거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제가 드린 전제 조건에 그 소득이 없으신 분이거나 취약 가정이거나 건강 취약자는 당연히 예외를 해야죠. 오히려 더 돌보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돌봐준다 그러면 더 살기 좋은 지역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상공인 발전 포럼에서 나왔습니다. 이영입니다. 저는 조그마한 김가게를 하고 있고요. 먼저 앞서 김종환 대표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저 애 아빠가 제조업을 하고 있거든요. 산재가 엄청 항상 기도합니다. 다친 사람이 없게끔. 여러 가정도 안 좋고, 회사도 안 좋고.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 소상공인은 제조업이 잘 돼야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거잖아요. 뭐가 다 잘 돼야 결국에는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술도 마시고. 저희 그 모임은 자영업자가 대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내 옆집 식구 중에 한 명 정도는 다 그런 업종에 종사하시잖아요. 다 가까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또 큰 업체라기보다도 좀 소소하게 영세하게 하는 업체들이 대부분이라, 우리 회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 경기가 안 좋아서 힘들다, 그게 제일 많죠. 그냥 편하게 흔하게 우리가 알아듣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거는. 또 하나는 배달업에 대해서 이게 남는지 적자인지를 모르겠대요. 매출은 엄청 많이 오르는데 나가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 원가 계산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 업종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깃발을 꼽아야 되고 뭐 이런 얘기 막 너무, 제가 이제 그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친구가 그런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런 건 어디 가서 얘기해야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근데 왜 그러는데 그랬더니 엄청 군산에서 유명한 집이고 잘 되는 집이에요. 이걸 계속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너무 도대체 원가 계산이 안 된대요. 너무 많이 나가고 뭐 부수적인 것이. 그러면 우리 모임에서도 대부분 그런 업종들이 많기 때문에 그 얘기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안 할 수는 없고. 야, 그러면 안 하면 되잖아. 저는 이제 그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더니 안 할 수는 없대요. 왜냐면 옆집이 경쟁 업체가 있잖아요. 이게 안 할 수는 없는데 이게 돈이 안 된다는 거죠. 너무 많이 나간다는 거죠. 비용이 배달업에. 그 문제. 또 하나는, 이건 제 개인적인, 제가 좀 의견을 취합해서 왔어야 되는데 이런 모임인 줄을 모르고 왔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종사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자면, 저는 마케팅이나 이런 온라인 사업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진출돼 있거든요. 시나 이런 데서 좀 지원도 받고, 온라인 하려면 뭐 생방도 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마케팅, 뭐 디자인 이런 지원을 소소하게 받았거든요. 근데 피드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때 한번 하고 이 업체가 잘 성장하는지, 그 후에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한 관심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또 뭐를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다시 뭐를 하려고 하면 한 번 받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연계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얼만큼 잘 성장하고 도움받아서 어디까지 가고 있나. 좀 연계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 이제 제 업체를 보니까. 그 부분에 왜냐면 업력이 얼만큼 되면 이게 또 안 돼요. 물론 새로 예비 창업자들 또 1년 정도 뭐 1년 안 돼서 아직 자리 못 잡은 그런 분들 물론 도와주고 그런 분들 위주로 일이 자금이 돼 있더라고요. 소소하게. 그래서 좀 2, 3년 지나가지고 뭘 신청해 보려고 하면 이제 한 번 받은 그것도 있을 뿐더러 같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하는 프로그램만 있는 거예요. 그 후에 진행하는 그 프로그램이 없어가지고 마땅히 신청할 만한 사항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거는 뭐 우리 모임에서 하는 그건 아니고요. 전수미 그 변호사님이 군산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오셨는데 실은 경제를 살리겠다는 그런 얘기는 너무 많은 분이 하셔가지고 지금 새만금 그 한다고 다들 기대치가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야, 그거 10년 걸려, 20년 걸려. 우리 때 아니야. 야, 우리 애들이나 어쩔란가 모르겠다. 근데 우리 애들도 초등학생이나 다니는 애들이야지. 저 같은 경우는 애들이 다 성인이에요. 이게 우리 애들도 아니죠. 이게 기대치가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겪어봤잖아요. 이게 잘 안 된다는 거를 여태까지. 이게 누구나 하는 그런 얘기 말고 이렇게 오셨으니까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된다. 그런 비전도 말씀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누구나 하는 그런 얘기 말고요. 저는 그런 얘기도 듣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저는 63년째 군산에서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여기에서 토박이로 지금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정년퇴직을 작년에 했고 퇴직 1년차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그 회사를 모 기업에서 그 36년을 다니면서 많은 구조조정이 있었죠. 뭐 GM 대우 철수하고 현대 중공 그 조선소 폐쇄하는 그런 문제도 있었지만 각 그 기업들도 꾸준히 그 원가 절감을 위해서 많은 그 인원을 축소하면서 그 하청업체를 통해서 대체 인원을 꾸려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35만 가까이 됐던 그 인구들이 많이 그 축소가 됐고, 더불어서 그 자동차 전용 도로 때문에 전주로 많이 그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더욱 그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뭐 전주로 그렇게 출퇴근하는 그 인원들이 왜 그쪽으로 그 가게 되는 그 이유를 보니까 교육이나 그 다음에 의료, 문화 공간 뭐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혜택을 그 자녀들에게 누리고자 본인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군산이 계속 위축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직장을 잃고 갈 곳이 없는 분들이 최고로 쉬운 그 일자리를 찾는 부분이 경비원, 그 다음에 그 인력 사무실, 그런 데 가서 그 최저의 생활들을 하는 걸 보고 군산이 더 발전이 돼야 되는데 이런 그 인구도 줄고 국회의원도 2명에서 1명으로 줄고 이러다 보니까 더 정부에 어필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국회의원 되시는 그런 분들한테 건의하고 싶은 그런 사항은 좀 전에 김용환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새만금에 통합시를 하나 만들어서 그 해변가로 해서 김제, 부안, 더불어 고창까지 이어지는 그 새만금 신도시가 군산까지 포함해서 한 50만 이상 되는 인구가
형성이 되면 그 속에서 교육, 또 문화공간, 의료 이런 부분까지 다 그 함께해서 그 안에서 혜택을 누리고 우리 또 시민들이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부산시가 더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새만금의 그 현대차 그룹이 유치가 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확실하게 아까 전수미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첫 삽을 뜨고 해서 뭔가 실질적으로 시동을 걸고 이렇게 움직임이 바로 돼서 우리가 여기에 집중적으로 국책 사업으로 하고 우리 시민들이 더 응원하고 해서 더 좋은 그 새만금 군산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많은 역할들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렸고, 또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도권의 아파트하고 지방에 있는 그 아파트를 그 신축을 했을 때 하자 부분이 너무나 비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그 모 아파트로 이사를 했는데, 신축 아파트로 갔는데 수도권에 있는 그 친척들 집에도 가보고 했어요. 근데 하자 부수가 수도권은 좀 빨리 이렇게 이루어지고 하는데 지방 쪽은 좀 소홀하게 좀 딜레이가 많이 되고 좀 그 반영하는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나. 그래서 이런 것도 제도화를 시켜서 법에 의해서 바로바로 그 시민들이 해결돼서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그 공간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도 농림부에서는 뭐 일반 농산어촌 사업, 해양수산부에서는 어촌 신활력 사업, 국토부에서는 도시재생 사업, 이렇게 여러 사업들을 군산시에서도 이런 그 산업, 그 다음에 농촌, 어촌이 있기 때문에 다 받아서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이성당을 중심으로 해서 사거리가 있는데 처음에 우리가 그 국토부에서 시범 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8대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성당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초원사진관, 그 한일옥 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도시재생 사업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것이 돼서 근대문화 도시로서의 어떤 첫발을 떼었습니다. 그 이후에 국토부에서 하는 도시재생 사업 중에 하나가 중앙로, 그러니까 이성당에서 농협 쪽으로 이렇게 반대쪽으로 이렇게 오는 그쪽에도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지금 거기 가보시면은 공실 상가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흉물스럽게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뭐 한 50억 이상의 어떤 사업비를 받아서 이것을 안 해보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그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예전에 90년대 어떤 이런 영광들을 놓지를 못하고 그걸 장기 임대를 해줘라 하게 되면 그냥 놔둬요. 귀찮아요. 뭐 이런 그 어떤 냉소적인 이런 것들이 좀 돼가지고 그게 성공적으로 되질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좀 만약에 이제 변호사님께서 이제 그런 힘을 쓸 수 있는 어떤 자리에 올라가신다고 한다면 공공뱅크의 어떤 형식으로 마스터 리스 제도, 그러니까 약 5년에서 10년 정도의 어떤 장기간을 공공 주도로,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위탁 비영리법인이 맡아서 이렇게 이거를 진행을 해가지고 그걸 펀드를 좀 조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름은 성실 실패자 재기 펀드 해서 한번 망한 청년들은 그냥 그대로 그냥 그 실패자로 낙인 찍히는 이런 한국 사회가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군산에 오면 이런 실패는 했는데 성실하게 일하다가 어쩔 수 없이 실패한 이런 성실 실패자들을 여기 오면은 다시 한번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라운드가 있다 하는 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돈은 어디서 갖고 오느냐?
이런 걸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그랬을 때 이제 뭐 현대가 지금 들어와 뭐 9조 원 투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자동차가 뭐 그냥 들어오겠습니까? 사익을 추구하는 이런 기업인데요. 그래서 현대자동차는 이제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유럽이나 이런 데 필요한 재생에너지가 필요한 거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개통 연결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산 주소.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는 해상풍력이라든지 수상태양광, 육상태양광 이러한 그 재생에너지를 현대 계열인 현대산업개발이나 현대건설 이런 그 전력 그 발전 사업자들 그 계열사들이 아마 관여를 해가지고 그걸 직접 그 전력을 그 수급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이익들이 아마 굉장히 많이 남을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기업들, 대기업들과 상생협력기금을 유치를 해서 기업들도 ESG 경영을 해야 되니까 그 CSR 즉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해야 되는 어떤 이런 그것들이 이제 앞으로도 이 수출을 하는 기업들은 과연 니네가 ESG 경영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수출을 아마 통제를 할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서로 이익을 보면 그런 그 지역에다가도 이러한 그 상생 기금을 너희들이 조성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청년들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 청년들이 졸업은 합니다만 취창업에서 취업은 인턴 3개월짜리 일자리도 힘든다고 저는 봅니다. 그거를 할 수 있는 그라운드가 없어요. 그랬을 때 그들이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들의 어떤 한번 해볼 수 있는 이런 그 그라운드를 우리 성인들이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한 공간으로는 저는 그 도시재생 사업을 한번 했던 지금 중앙로 그 상가 거리가 적합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예. 시민사회 단체에서 청소년들 만나고 지금은 그 교회에서 이제 근무하고 있는 청년이고요. 만으로 26세입니다. 저는 군산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년들도 그 20살이 되면 군산을 떠나겠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군산에 그런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아니면 그 대학의 어떤 그 밸류가 내가 지망하는 거가 좀 부족해서, 그런 것 등등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청소년들이 그런 지역의 냉소적인 이유는 뭔가 군산이 나에게 뭘 해줬는데? 라는 지점도 큰 것 같습니다.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들 뭔가 대학을 졸업하든 고등학교를 졸업하든 하고 나서 뭔가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취업에 대한 지원은 군산에서 꽤나 밀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업에 대한 지원입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창업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런데 취업에 대한 지원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일반 시민 청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많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지역에 머무를 이유가 없기 때문에 지역을 떠날 이유만 찾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애착이 없고, 그래서 결국 인구들은 더 지속되지 못하고 더 빠져나가는 상태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타지의 학교에 다니는 청년들의 경우에도 이제 군산에 머무르려고 해도 그럴 수 없는 것은 다양한 어떤 교통적인 인프라의 문제도 있고 비용의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군산에서 일자리를 찾아서 자립을 하고 뿌리를 내리려고 해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땅한 일자리가 없고요. 되게 어떤 해양이나 공업 쪽으로 많이 발전을 했다고 해도 이제 대다수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그렇게 이공계열이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런데 말씀해 주신 대로 경력을 쌓을 곳이 일단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런 지방 소도시로서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면 군산은 계속 이대로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들이 이제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이제 주변에 의견을 물었을 때, 문화시설이 부족하다, 결혼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 취업에 대해서 뭔가 일자리를 알선해줄 곳이 없다, 아니면 뭔가 생활비에 대한 부분이나 교육비 지원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들에 대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것들의 근거가 되는 것은 인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가 밑받침이 되어야 어떤 이 지역에 대해 재정적인 지원, 조세 지원을 해줄 밑받침이 되는데, 이제 그런 인구가 계속 지속되려면 청년들의 정주 요건부터 개선이 돼야 될 텐데, 그런 게 밑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들이 머무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안에서는
다양한 뭐 교육이나 취업이나 아니면 가족제도 같은 것들 등등 많이 손봐야 될 것들이 많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소상공인이나 어떤 다른 좀 큰 문제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청년들이 지역에 머무르는 것부터가 저는 그런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중앙로나 이쪽 좀 조사를 해보니까 다주택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재만 대통령께서 다주택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을 좀 내놓고 계신 만큼 거기에 수반해서 군산도 그런 변화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기업 펀드 조성은 제가 서울에서도 미팅을 하면서 이 펀드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걸 알아서 지금 그거를 같이 구상을 공약으로 만들고 있어서 만들어지는 대로 제가 교수님과 바로 상의를 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취업 말씀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결국에는 저는 제가 민주평통 청년위원장이거든요. 거기서 똑같은 말을 했어요. 청년을 제발 도구로 쓰지 말라고, 주체로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실행하게 해달라. 맨날 무슨 일만 있으면 여성, 청년,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보여주기 식으로 청년을 도구로 써왔는데 더 이상 그러지 말라라고 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한테, 청년한테 해주는 게 아니라 청년이 결정하게 해달라. 그게 저는 핵심이다. 그럼 결국엔 뭐가 필요한지, 그래서 이런 듣는 자리가 저는 시발점인 것 같고, 취업이나 교육 그런 것들이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초원사진과 이 월명동 일대가 우리가 되게 자랑스러워하는 관광지잖아요. 토요일 저녁 7시 반이었거든요. 불이 다 꺼져 있고 아무도 안 다니고 그 불법 주차만 있는 거예요. 입장에서 거기 다니고 싶어요. 차만 있고 사람은 없고 불도 다 꺼져 있어요. 청년들 밤에 이제 술도 마시고 이렇게 야경 즐기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기본적 인프라도 안 돼 있는데 뭘 합니까? 그러니까 인프라 구축이 제일 중요하다. 그 청년, 밤이 죽은 도시는 청년이 죽은 도시입니다. 지금 군산은 밤이 죽어 있거든요. 밤을 살려야 된다. 그래야 청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많이 느꼈고, 기본적인 밤이라는 건 결국에는 기본적인 전등이나 그런 거겠죠. 군산에 KTX 없어서 차 타고 내려올 때 목숨 걸고 내려올 때가 많아요. 안개가 가끔 끼거든요. 도로 이정표라든가 그런 것들도 안 보입니다, 잘. 가로등이 없어서 그런데 그런 기본적 인프라가 안 돼 있는 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머물게 하는 인프라가 안 돼 있는 것도 문제고, 청년들은 취약하잖아요. 그러면 월세부터, 청년부터 지원하는, 청년이 머물 수 있게 주거비 인하를 한다거나 머물 수 있게 하는 시스템도 분명히 필요하다. 그래서 결국엔 일자리도 군산에, 저는 딱 하나, 군산에 남는 게 포기가 아니라 성장하는 거다. 내가 군산에 있어야 성장한다라는 확신을 청년들한테 주는 게 바로 정치인이나 정책가들의 역할이 아닌가, 그거를 만들어가는 게 과제인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근무하는 곳이 군산이 아니고 타 지역인데 오늘 제가 조퇴를 쓰고 여기로 왔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여기에서 30년 근무하면서 군산이 얼마나 그 교육 그 질적 양적으로 낙후되어 있는지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을 더 변화를 시켜야만 군산에 정주할 수 있는 인구가 생기고, 그다음에 뭐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9조 원가량 새만금에 투자한다는데, 그 투자로 인해서는 종업원들이라든지 왔을 적에 그분들이 여기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이 뭔가, 첫째가 교육이고 두 번째는 의료시설입니다. 근데 교육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탁상 행정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 게 뭐였냐면, 한 20여 년 전부터 군산 상업고등학교가 학생 수가 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달이었어요. 그 다음에 100분의 80 이하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였는데도 인문계를 선호하는 대로 학교를 전환을 하든지 이런 걸 하질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김승환 교육감님이 군산여고에 학생을 10클래스를 늘리고 또 필요하니까 14클래스까지 늘렸습니다. 과밀이죠. 과원이고. 그래서 일부 이제 교육운동가들하고 선생님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군산 상고를 상일고로 전환하면서 인문계로 전환을 했습니다. 3년이 지나 지금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거와 달리 진학도 많이 하고 학교 여건도 많이 변했습니다. 우려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초등학교 문제도 그렇습니다. 농촌형, 도시형 거점 학교를 한번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그 일면 일교주의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 깨지고 있습니다. 학생 그 학력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기 보니까 그 시골에서 나오시려고 하는 의원님도 계시는데 그 거점형 중점 학교를 한번 저는 생각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학교를 없애지 말고 분교나 폐교 이런 걸 하지 말고 특정 중심으로 해서 그걸 거점 학교를 해서 거기에다가 그 스마트 스쿨을 해서 AI라든지 금융교육이라든지 앞에 교수님 말씀하신 ESG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군산이 발전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분들이 저는 그 새만금이 성공을 한다고 해도 걱정이 또 있어요. 이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군산에 거주할까? 저는 익산이나 전주로 갈 것 같아요. 도로도 여건이 좋아져서 전주로 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학교가 정상화되고 학교를 좀 뭔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탁상 행정이 너무 많아요. 선생님들도 군산을 기피해가지고 군산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10년 이상 한 학교에 근무할 수가 있어요. 군산을 오시려고 오지를 않아요. 그 얘기는 군산 교육 여건이 너무 떨어졌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교육 프로그램을 좀 발전시키고 또 하나 국립대학인 군산대학을 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어요. 지금 앞에 그 여러분도 소상공인, 그 다음에 청년, 그 다음에 교수님, 제조업에 계시는 분들이 필요한 게 그분들이 일자리를 만들어주기에는 그만큼 인재를 키워야 되는데 군산에 그 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대학의 역할이. 상간에 보니까 다 통폐합 시킨다 그래가지고 군산에 지금 몇 개의 대학이 지금 없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5년 후에 군산대학도 전북대학고 흡수통합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군산대학을 창업 중점대학을 설치해서 그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을 맞추는 이 창업을 할 수 있는, 여기서 창업이라는 것은 뭐 조그마한 가게를 한다든지 제조업 조그마한 게 아니라 높게끔 그분들의 일자리와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제조업이라든지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지원금도 정부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융합해서 하면은 더 좋은 군산 여건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시민들이 개도라고 봅니다. 아직도 이 군산에 산다는 게 자랑스럽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소외됐어 이런 느낌이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제 제자를 또 보면은 너 학교 어디 가냐? 그러면서 우리 중학교 마쳤는데 고등학교는 전주로 보내야 할 것 같아요. 그 얘기 보면은 가슴이 답답해요. 상당히 많습니다. 군산에 있는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들 거의 10% 이상이 상위학교 진학을 적에 군산이 아니라 전주나 익산이나 딴 데로 가려고 그래요. 그럼 이 전주에 계시는 분들 어디로 가냐? 대전으로 가려고 그래요. 대전에 계시는 분들 서울로 가려고 그러고. 그렇게 군산이 낙후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군산을 거점형 학교를 통해서 이 중점 학교를 통해서 교육실을 좀 높이고 그 다음에 군산대학을 좀 살려서 이 창업 일꾼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이 새만금에 들어오는 기업들의 그런 인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좀 마련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존의 노멀한 군산대학교 학과라든지 이런 걸 갖고서는 미래를 담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익산대학이라든지 여러 대학이 통폐합됐지 않습니까? 거기 계시는 분들이 큰 대학으로 통폐합되면 좋을 줄 알았어요. 그 교수님들 밥그릇 싸움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흡수 당하는 사람들은 거의 찬밥 신세예요. 끝날 때까지.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저도 교육계 35년 동안 있었는데 그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특이한 구조가 대학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바꾸지 않으면은 군산이 더 교육 여건만 좀 바꾸면은 더 나은 군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님한테 제안을 드렸던 게 두 개였는데 군산 항을 자체를 이제 그 한국과 미국의 같은 어떠한 그 MRO 전쟁 기지로서 활용을 하자. 우리는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새만금 교육특구. 이 두 개를 제가 대통령님께 건의를 직접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엄마가 머물고 아이가 머물고 가족이 머물려면 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군산에 왜 있어야 되냐? 다른 곳에 없는 특징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AI, 금융, ESG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이제 저는 생각했던 그거에 이제 군산의 해양, 바닷길이 있고 하늘길이 있고 땅길이 있는 곳이니까 자체의 생태, 우리 수라 깃벌부터 해서 생태 특유성도 우리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해양의 그 특장점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 플라즈마 연구소 같은 우리 자체의 태양열도 마찬가지로 과학 자체도 연계를 특별히 할 수 있고 지역에 연계한 과학도 연계할 수 있고 특히 군산에는 전 어렸을 때부터 꿈이 화가였습니다. 정말 훌륭한 문화예술인들, 최만식 선생님부터 정말 많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술까지 특화해서 어떤 거점 대학, 거점 교육 도시로 거듭날 수 있겠다. 그런 특성화 교육, 거점화 교육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정말 많이 공감하고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결국 군산에서 공부를 하는 게 군산에서 일자리를 얻는 거다. 내가 더 성장하고 내가 더 머물 수 있는 거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산 여고는 국립이고 제1고등학교는 사립이잖아요. 그래서 그 큰아이는 공부를 좀 잘 했어요. 그런데 국립이다 보니까 너무 평준화가 이렇게 되어서 이 대학 가는데 좀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뒷받침을 좀 안 해준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제1고등학교 또 보내보니 여긴 또 이 과학 중점반이라고 그래가지고 30명만 딱 챙겨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또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조금 이렇게 좀 보완을 해서 두루두루 잘하는 친구들은 학교에서 좀 받침을 해주고 그리고 못하는 친구는 좀 더 끌어줄 수 있는 그렇게 조금 더 눈에 보이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교육 방침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문화예술 활동하면서 좀 느낀 것은 이제 군산에 문화예술진흥금이라고 해서 문진금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이게 재단이 바뀌면서 시스템도 좀 바뀌고 했는데 받는 사람만 받게 되고 좀 그런 섭섭한 면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조금 왜 쉽게 말해서 어떤 분은 눈먼 돈이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타먹는다 이렇게 지원받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도 좀 소외되지 않고 좀 골고루 받을 수 있는 그리고 개인의 취미 활동으로 하는 거 그런 거에 지원을 해주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하다가 좀 너무 표현이 좀 이렇게 거칠지 모르겠는데 그런 면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희 군산 청년 지원 사업 많잖아요. 그리고 시니어 분들의 어떤 일자리 창출 사업도 있다고 제가 이렇게 간혹 들어요. 근데 물론 보수도 굉장히 적죠. 몇십만 원밖에 안 되는 시니어 분들은 그렇고 그리고 청년들은 지원을 받으면 일회성이다. 그 돈 쓰고 다 소멸되는 거고 결과는 없고 이렇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도 문제가 있지만 제 또래 그 40, 50대의 어떤 지원 사업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소외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40대, 50대에도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고 또 아직 기력도 있고 의지도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지원 사업은 제가 모르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누구랑 친하세요? 누구 잘 아세요? 라인이 있으세요? 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말씀하신 대로 군산이라는 게 정말 이중 소외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군산 안에서도 이중 소외 대심이 너무 많아요. 군산이 전라도라서 소외당하고요. 또 전라북도라서 소외당하고요. 삼중 소외 도시군요. 군산이라서도 소외당합니다. 뭐 전주가 아니라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정말 이중 삼중 소외 도시로서 그 소외 도시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목소리를 내야 될까, 그런 것들이 문제점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그게 첫 번째는 시스템 부재다. 그러니까 문제를 인식하고 시스템 부재를 알고 그 요청하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저한테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군산은 지연, 학연, 혈연 그게 다다.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니까 누구 알아요? 누구 라인 있어요? 이게 없는 사람은 여기서 시작조차 너무 하기 힘든 겁니다. 정말 좋은 생각을 가지고 뭘 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이제는 그게 쌍팔년도 문화잖아요. 진짜 능력 있고 받아야 될 사람들이 각종 사업에서 받아서 뜻을 펼치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공헌하고 함께 상생해야 되는데, 실제로 제가 국가 뭐 통일부나 법무부나 심사를 들어가 보면요, 심지어 이런 분들도 있어요. 사업을 신청하셨습니다. 같은 사업인데 2개 사업체예요. 주소지도 같고요. 부부가 따로 사업 신청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눈 가리고 앙호하는 식으로 2~3천만 원, 뭐 5천만 원, 1억 이런 돈을 받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 하지만 이것이 서류 작업이나 절차적 공정성으로 피터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도시를 위해서, 군산을 위해서 군산과 함께 일하고 싶은 분들이 외면당하고 있고 배제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런 피해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진짜 군산을 사랑하고 내 개인이 아니라 군산과 함께 성장하고 군산에 머물면서 진짜 군산 사람으로서 일하고 싶은 사람, 뭔가 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시스템 구축하고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 잡는 일들을 꼭 하고 싶습니다. 네. 33년 4개월 소방관으로 살다가 작년 12월 말에 정년 퇴직한 한창규라고 합니다. 지금은 따끈따끈한 자연인으로 살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소방관인가 봐요. 이제 이런 기회가 생기니까 이제 제가 정말로 현직에 있을 때 전달이 잘 되지 않고 좀 문제점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고 현장에서 느낀 그런 고충들을 이야기 꼭 해야 되겠다 해서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그 소방관은 국가직인 거 다 아시죠?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소방관이 국가직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이유는 정말로 국가직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방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적으로 이제 저희들은 국가직이지만 강원도나 제주도나 이런 데 발령 잘 안 나거든요. 이제 원래 있었던 체제, 이게 소방이 이제 그 일제시대 지나면서 경찰 소속이었다, 시 소속이었다, 도 소속으로 왔다가 문재인 정부 때 국가직이 됐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이제 국가직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많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모든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이제 그 안전장비부터 시작해서 소방차 20년, 30년 쓰는 소방차, 그다음에 안전장비는 개인이 쓰기 너무 힘들 그런 여건, 고무장화, 고무 장갑 끼고 불을 끄는 그런 시대 때문에 좀 국가직으로 좀 전환해서 저희들도 좀 안전하게 불도 끄고 안전하게 구조 활동하고 이러고 싶어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안 되다가, 실적으로 국가직이 된 것은 사실은 좀 슬픈 이야기인데, 소방관의 피, 국민의 피로 이루어진 게 국가직이에요. 그리고 국민들의 지원.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한 일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왜 그러냐면, 큰 대형 대구 지하철 화재, 그 다음에 뭐 여기저기서 사람 죽어나가고 그러면 정책이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절대 그전에는 변화가 안 되고, 최근에 소방관이라는 영화 보셨잖아요. 그 소방관 영화에서 보면
그 9명이 불을 끄다가 고립돼서 3명이 다치고 6명이 순직한 이후에 엄청 발달했어요. 소방이. 결국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소방관의 피로, 그 다음에 희생당한 국민의 어떤 사건 사고에서 희생당한 그런 뭐 세월호라든가 이런 이태원 사고가 나면 자꾸 좋아져요. 그럼 소방관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야, 사건 사고가 있어야 우리는 좋아지는구나. 우리가 좀 사람답게 그 우리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의 그런 문제가 드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제 생각은 이제 국민들의 그 관심과 목소리로 이루어진 이제 국가직인데 반쪽이거든요. 국가직,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때 국가직을 하면서 2만 명을 증원하기로 하고 2만 명이 증원되는 대신에 우리가 국가에서 지방 정부에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2만 명분에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예산을 지원을 2만 명분을 해 주는데 환경이 자꾸 바뀌어서 더 캐파가 자꾸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있어요.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제가 그 군산 소방서에서 마지막으로 근무를 했는데 군산 소방서에서 근무를 하면서 그 현장 지휘 총괄 담당을 했거든요. 현장 대응 단장이라고. 그걸 하면서 이제 느낀 게 뭐냐면 현장 지휘가 하는 일이 엄청 많아요. 가서 대원들의 안전, 그 현장 파악을 해서 보고하고 언론 브리핑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어떻게 화재 진화를 하고 인명 구조를 하라고 지시해야 되고 위에다가 무전 보고해야 되고 그런 일을 몇 명이 하냐면 가장 많을 때 5명이 다 해야 돼요. 그 많은 일들을. 근데 전라북도만 그래요. 저기 예를 들어 장흥 같은데 군 지역에 전라남도 군 지역에 가면 현장 지휘대가 7명이에요. 군산, 전라북도, 군산, 전주, 완산 뭐 전부 해도 5명이 가장 많아요. 그것도 일반 행정까지 같이 겸해서 합니다. 왜 전라북도만 이럴까 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수없이 했거든요. 그런데도 건의를 수없이 했는데도 그게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이제 왜 그런가 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 지원 문제. 국가 예산은 이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담배 소비세 해가지고서는 그 중에서 일종 프로테이지해서 안전장비 소방차들은 많이 좋아졌지만 그걸로 우리의 청사를 지를 수 있는 어떤 법 규정 때문에 안 되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재명 정부 들어오면 더 훨씬 좋아질 것이다. 왜 합리적인 분이니까 뭔가 검토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 나름대로 건의를 여러 경로를 통했는데 하나도 안 바뀌어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전달이 안 됐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많은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의 정책들이 전부 드는데 후순위로 자꾸 밀리는 거예요. 이번에 대전에 안전공업 사고가 있었지만 바짝 이제 그때만 어떤 관심이 있고 자꾸 밀리는 부서. 그래서 제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전달이 되기를, 이재명 대통령님께 직접 전달이 돼서 그분이 보면 할 것 같은데, 우리 생각에는 왜 그렇게 느꼈으니까 그분은 그런 스타일이고,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안 되니까 아마 전달이 안 되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 자리에 불어 참석을 했습니다. 제발 전달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서 자료 아까 드린 내용이 이제 좀 공적인 공적인 적이지만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나름대로 자료를 구해서 작성을 해서 아직 공직자인 마냥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조대가 우리가 7명이거든요. 우리 군산 소방서에 7명인데 휴가 가면 6명, 뭐 특별 휴가, 뭐 아기가 아파서 이제 뭐 육아 이런 거 가면 4명, 5명이 열 때도 많아요. 한 팀에. 근데 구조대가 하는 일을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고양이가 맨홀에 빠졌다 부터 시작해서 벌 잡으러 가야 되고, 하여튼 뭐 반지가 손가락에 껴가지고
해서 수만 가지 일들을 하는데 7명이 다 하는데 다른 서울 같은 데나 이런 데 가면 그런 소소한 일들은 별도의 구조대가 있어요. 전라북도는 없어. 이게 그 구조대가 아주 위험한 현장에서 불 끄고 나서 또 그런 소소한 일, 그 다음에 덜 위험한 일까지 다 쫓아다니면서 문 따주러 다니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7명이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이제 뭐 구조, 구급, 뭐 화재 뭐 이런 것을 제가 굳이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인원이 부족하다는 얘기. 근데 인원을 늘려두는 그런 정책적인 이야기가 거기에 좀 있으니까 돈이 없어서 못 오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좀 꼭 전달됐으면 좋겠고, 이제 제가 제일 처음에 왔을 때는 이 얘기만 중점적으로 간단히 얘기하고 가려고 무지 바쁜 척 하고 사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분위기가 여러 가지 이야기 해도 될 것 같아서 한 2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내나 같은 적인데, 소방관 PTSD라는 그 요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는 게 아주 심각한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방관이 아프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현직에 있을 때 경험이 있거든요. 자살한 친구를 봤어요. 제가 근무하는. 근데 그 친구는 아주 사소한 일로 자살을 해서 빚 2천만 원 있는데 그것 때문에 괴로워다 자살을 했는데 왜 이 친구가 갑자기 자살했을까? 친구하고 약속해 놓고 라는 생각을 하다가, 아, 이건 병이다. 본인이 모르는 병이다. 그 신규, 제가 PTSD를 왜 얘기를 하냐면 신규 직원들이 와서 막 자부심을 갖고 소방관 생활을 딱 하다가 보면 그분들이 저절로 그 속에 끼어 들어가서 아주 심각한 사고를 자기가 처리하고 와서 밥 맛있게 먹어요. 그리고 심리 지원 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분들이 와서 뭐 그런 사고 겪었는데 어떠세요? 괜찮아요. 저 밥 맛있게 먹었어요. 이렇게 하고 만다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자살을 해요. 통계적으로 1년에 10명 이상 자살을 해요, 소방관이. 여러분들이 아실려나 모르겠지만 최근 사례로는 이태원 사고 1년 후에 자살. 네. 그리고 부산에서 이제 구급대원이 이제 태풍에 쓸려가는 사람 구조로 갔다가 둘이 같이 휩쓸렸다가 한 사람이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 같이 있었던 그 친구가 1년 후에 자살. 근데 다른 동료들은 전혀 못 느끼고 있었는데 그 사람 죽고 나서 관물대를 열어보니까 죽은 동료의 사진, 그때 1년 전에 죽은 동료의 사진이 크게 자기 관물대 안쪽에 붙여 있더라고요. 그 아픔을 겪으면서 지내는 게 소방관들인데 대부분의 소방관들은 그걸 모르고 제도적으로 어떤 건 바이 건으로 그 심리 지원을 해주는 미국 소방이나 발전한 나라의 그런 데처럼 지원이 필요한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해주시고 그러한 그 예산 지원이나 그런 것들이 좀 그 제도적인 것들이 뒷받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평균 이런 미국은 명령을 하거든요. 너 심리 지원 받아. 근데 우리는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하면 끝. 5분도 안 걸려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소방안전 교육사 자격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저기 그 강의를 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 대구 지하철 화재 때 초등학교 5학년이 지하 3층에서 다른 사람 어른들은 다 거기서 쓰러져서 연기 맞고 죽어가는데 그 친구는 걸어서 나와요. 친구랑 둘이 지하 3층에서 같은 조건에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친구가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하고 나온 거예요. 이게 지하 3층에 같이 있던 대부분 90% 이상이 사망한 사고 속에서도 침착하게 그 친구는 나와서 MBC 기자가 직접 인터뷰를 해요. 그때 당시에 어떻게 나왔냐고. 학교에서 배운 대로요. 이게 답이었어요. 이게 어렸을 때 소방안전교육이 엄청 중요한
받은 교육이 엄청 중요하다는 것을 그때 저는 느꼈고, 그때부터 이런 쪽에 조금 그 교육 그 강의도 더 열심히 하려고 준비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일본 같은 데를 제가 보니까 의무적으로 2시간 이상 전 국민이 교육을 안 받으면 과태료 물어요. 아무한테나 무조건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 시켜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좀 아까 산업재 나오면은 그 저기들한테 그 업주들한테 책임 묻고 뭐 이런 제도를 시행을 해서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갑자기 닥치는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들은 어른들은 거의 자기가 관심 있어서 받기 전에는 안 되는 그런 시스템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제도나 어떤 법제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하나하나 다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해, 저는 이제 너무 놀랐던 게, 소방관분들 2020년에 국가직으로 전환이 됐는데도 지자체에서 인건비를 부담한다는 것 자체도, 대부분에라는 지자체에서 나오고 국가에서 지원을 좀 네, 그거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모순이라, 이거는 아마 대통령께서 아시면 당연히 바꿀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건의를 드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저번에 저 사진을 봤어요. 소방관의 장갑이 다 찢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장비나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열악하고, 주기적인 교체라든가 점검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 문제도 분명히 있었다고 하고.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대통령께서 항상 강조하신 그거 같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어야 된다. 전 소방관 분들이 바로 대표적인 그런 분들이라고 보거든요. 거기에서 감히 그걸 치환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따른 어떤 현장에 나가시는 것에 대한 위험 수당이라던가 현장에 대한 수당들이 감히 그 돈으로 치환될 수는 없지만, 이분들의 그런 것들을 좀 보존할 수 있게 그런 것들 확실히 전 보상이 좀 필요하고, 국가 제도적으로도 그런 시스템 구비가 필요하다라고 되게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이나 처우는 분명히 헌신에 비례하게 그 이상으로 확실하게 개선시켜드려야 되고, 그거를 높여드려야 된다. 그거는 당연한 처우라고 보고요. 그래서 PTSD 얘기하셨는데, 저도 제가 이태원 참사 지원 변호사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계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PTSD 문제나 이제 번아웃으로 정말 심각한 피해를 받으셨는지를 현장에서 저도 목도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상당한 치료 시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치료 시간 또한 근무로 인정을 해서, 그냥 근무 중에 생긴 상해고 그거를 따로 치료받을 시간조차 없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조치들이 분명히 상응을 해야 되고 치료를 해야 된다. 네. 네네. 현장에서 막 근무를 하는데, 네네. 어떤 분이 신고를 했어요. 네. 차만에 사람께서 불이 지금 네네. 났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자꾸 해서 우리가 현장에 갔는데, 결국 그 차 안에는 다리 껴가지고 못 나오고, 그렇죠. 우리가 가기 전에 사망을 하신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그 현장에서 그 운전자를 꺼내려고 노력했던 엄청난 그 PTSD가 왔을 건데, 그분을 이제 나중에 챙기려고 했는데 누군가도 모르게 그냥 신고하고 나중에 울면서 가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현장 정년이라고 그런 분들 또 포함시켜서 PTSD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네 맞는콜 전 이야기를, 뭐든지 사소한 일이든 뭐 빼내기든 뭐든 정말 큰 일도 하셔야 되는데, 동네 맞는콜로 지금 그 활용되고 있는 문제도 분명히 이런 과부하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시스템의 부재나 부족함 분명히 채워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그 과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의 그 본질적인 원인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 세계적인 조선 불황으로 2010년대 중반 글로벌 물동량 감소와 유가 하락으로 선박 발주가 급격하게 감소했습니다. 두 번째는 낙수 효과의 한계. 당시 군산조선소는 울산 본사, 그게 큰 집이죠. 그 물량을 소화하는 배후 공장 성격이 강했습니다. 본사 물량이 줄어들자 경영 효율화를 이유로 가장 먼저 가동 중단하고 폐쇄되는 꼬리 자르기식 구조 피해를 보았습니다. 셋째, 중국의 추적으로 국내 선박 수주 물동량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근데 지금 새로운 희망이 그 H중공업,
지금 한진중공업이죠. 한진중공업 인수설과 변화된 지형이 있습니다. 첫째, 주체성의 변화. 현대중공업 시절에는 울산의 눈치를 봐야 했으나 H중공업, 한진중공업 체제로 전환이나 독자적인 조선 거점화가 이루어진다면 군산이 곧 큰 집이 되는 겁니다. 그런 구조로 변화가 생깁니다. 둘째, 지속적인 가능성 확보입니다. 물량 유동성에 따라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군산 공장 자체가 생존을 위해 사활을 걸고 물량을 확보하는 주도적인 경영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군산의 미래 비전, 그걸 설명하자면 마스카 그 미국 프로젝트죠. 거기하고 새만금 개발이 지금 한창 교육을 하고 있죠. 그리고 선박이 교체 주기가 도래했습니다. 선박은 15년 주기설과 국제해사기구 IMO의 환경 규제 강화로 인해 친환경 선박, LNG, 수소, 암모니아 등으로 대대적인 교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스카 프로젝트 및 항구 개발, 새만금 신항의 개발과 마스카 프로젝트 등 인프라가 구축되면 군산은 단순히 배를 만드는 곳을 넘어서 물류의 친환경 조선 혁신으로 거점 도약할 최적의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그 제안을 들자면 지역 경제 신순환을 위해 내국인 인력 확보 정책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노동자 위주 채용은 지역 상권 활성화에 한계가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임금의 상당 부분을 본국으로 송출하며 국내 소비가 극히 제한적입니다. 대책으로는 내국인 숙련공예 청년들이 군산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조선업 맞춤형 주거 수당이나 군산 정착 지원금 등의 조례 제정 및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오고 싶은 도시 군산, 기술자 처우 개선. 울산과 거제의 기술자들이 군산 가면 대우받고 살기 좋다는 말이 나오게 해야 합니다. 첫째, 인프라 개선해야 합니다. 현대중공업 시절처럼 가기 싫은 곳이 아닌 교육, 의료,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여 가족 단위 이주가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둘째, 임금 격차 해소해야 합니다. 타 지역 조선소 대비 경쟁력 있는 임금 체계와 복지 혜택을 기업과 협력하여 구축해야 합니다. 끝으로 전수미 후보님께 마무리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군산 조선업의 부활은 단순히 공장문을 다시 여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물량이 넘칠 때만 쓰는 하청 공장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HJ중공업과 같은 주력 기업을 중심으로 군산이 조선업의 큰 집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청년들이 모이고 군산 경제가 다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더 욕심을 부리면 H중공업 협력업체 없이 전부 정규직으로 채용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체적으로 고용 승계 문제도 분명히 있고 새로운 인력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 가장 중요한 건 MOA가 실질적인 계약으로 연결되는 그 모든 것들을 면밀하게 좌시해서 계약까지 최종 체계될 수 있는 그런 책임감 있는 정치가 정말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HJ 한진중공업에서 네. 조사분양에서 그렇죠. 인원을 지금 대량으로 모집을 하고 네, 그렇죠. 2,000명 모집한다고 했는데, 그렇죠. 그런 거 떴고. 군산에서 지금 모집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부산에서 근무지를 부산으로 해놨다. 첫 번째는 저희 근무하시는 분들의 고용 승계 문제, 그거는 당연히 보장이 돼야 되고, 새로운 인력도 군산에서, 이 지역에서 채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리고 우리가 항상 돈 퍼주기, 블록이었잖아요. 군산 조선소가. 돈 퍼주기 매년 100억씩 퍼줬잖아요. 이제는 돈 퍼주기가 아니라 성과와 분명히 연동시켜야 된다. 우리 그만 호구짓 하자.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블록 공장이 아니라 네, 완성형으로. 네, 완성형 일자리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게 군산 조선소의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제 청년들을 담당하다 보니까 저희 구성원들을 보면은 대부분 이제 젊은 청년들은 많아요.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한 7대3 정도로 이제 대학생들이 7, 이제 직장인들이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2에서 3 정도의 인원인데, 이제 대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제 뭐 군산에 대한 뭐 소망도 가지고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꼭 군산에서 취업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인원들도 있지만, 계속해서 찾지만 결국에는 실패하고
결국에 떠나가는 친구들을 많이 봅니다. 직장인이 보통 이제 교회에서 청년부라고 하면 뭐 반대 반 정도의 인원이 보통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직장인이 뭐 오면은 대학생들이 오 이 정도의 수준이었던 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직장인의 수가 극히 적고 대학생들이 나오지만 결국에는 이제 그 인원들도 졸업하고 나면은 타 지역으로 이제 나가서 이제 사라지는 계속 이제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을 겪어보면서 결국에 그 인원들에 대한 정말 젊은 그 인원들에 대해서 놓치다 보면은 저도 이제 교회 2층에서 이제 내려다 보게 되면은 밑에가 이제 하얗거든요. 이렇게 연세 많이 드신 분들만 이제 교회에 남아있는 그런 현상들이 결국에 나타나는 것과 동일하게 군산도 그렇게 노후화되어져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젊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네, 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소개하는 그런 걸 할 때 제가 여의도 직통 파이프라인이다라고 했는데 그게 군산 청년들에게 필요한 거는 지역 인재 채용 파이프라인이 너무 필요한 게 아닌가. 내가 졸업해서도 머물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군산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치열하게 고민하고 잘 만들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청년 문제가 심각한 거 반면에 특히 이제 60대 분들, 그 동네 아저씨들, 동네 아주머니들 얘기를 이게 제가 종합적으로 들으면은 요즘 들어서 코로나 터지고 나서는 그 자녀들의 아이들, 그러니까 손주들이죠. 예, 그 손주들을 보러 수도권으로 애들을 보러 가요. 그러면 그분들이 또 주말 부부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60대가 넘어서. 그러니까 또 그분들이 빠져나가서 좀 지나면 다시 군산으로 돌아오느냐? 아니에요. 나이 드셔가지고 아파갖고 자녀 옆에 또 머물러요. 군산은 떠나는 도시라는 거죠. 지금 현재는. 머무는 도시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머무는 도시를 만드는 게 뭐냐면은 우선은 젊은 세대가 있어야겠죠. 젊은 세대가 뭐 지금도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젊은 세대한테 필요한 거는 취업도 중요하지만 놀거리예요. 놀거리. 예, 놀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제 동료들을 스님들을 불러도 그렇고 식구들을 불러도 그렇고 외국에서 놀러 오시는 분들 소개를 해도 그렇고 군산 한 번 오면 그 다음에 소개할 게 없어요. 이게 관광도시도 아니고 이건 산업도시도 아니고 진짜 죽은 도시 같아요. 진짜 보면은. 아니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왜? 제가 목포를 가봤어요. 목포를. 같은 근대 도시예요. 근데 거기는 활기가 차요. 여기보다는. 뭔 차이겠어요 이게. 새로 젊은 정치인들이 없다는 거죠. 젊은 정치인들이 젊은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보겠다는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거는 여기 뭐 후보자님께서 변호사님께서 젊으셔서 나온 거예요. 다른 분들은 저 찾아와요. 예,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일부러 찾아온 거예요 지금. 왜? 젊은 생각으로 젊은 도시를 만들어 달라는 거죠. 예. 그래서 뭐 크게 보면은 우리나라 옛날부터 유교 문화라 어르신들 잘못이자 그러는데 그게 특권이 돼 있어요. 군산 이쪽으로 보니까. 제가 여기 온 지 한 10년 정도 됐거든요. 전라도 온 지는 한 20년 됐고. 근데 스님으로서 왔는데도 뭐 대우받으려고 제가 온 건 아니지만은 야자 문화가 심해요. 자기보다 어리면 하대하고 그런 인식들이 많이 강하다는 거죠. 네가 뭘 알아? 이 정도 할 수 있지. 저도 느꼈습니다. 예, 여기 와서 처음 와서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야자 문화, 예, 하대 문화. 그런 것들을
어르신들도 조금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기업이든 뭐 행정이든 시민들을 많이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시민들이 모자라다는 게 아니라 배움이 없다는 게 아니라 가르칠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그래도 2시간씩 시간 내서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인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 분들은 이 2시간도 내기 힘들어서 다 직장에서 일하고 다 아기 보고 있고 또 어르신들은 또 병원에 누워 있고 이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새만금에 자꾸 기업하고 공장 하는데 아니 왜 시험문화는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시험문화는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 목포가 왜 그렇게 그래도 주말마다 그 지역 가수들 초청해서 쇼를 하고 폭죽놀이 왜 여의도에서 하면 돼요? 예. 그리고 또 음파 한철 지나면 끝나는 거 며칠 그냥 차 막히고 마는 거 왜 성산 이쪽으로는 길 좋은데 고즈넉하고 그런 데다가 해도 돼요. 그 벚꽃놀이 가고 단풍놀이 가고 그런 거는 개발을 안 해요. 새만금에만 오로지 매달리고 근대에만 매달리고 근대 매달려서 성공했냐? 아니에요. 제가 8년 동안 본 결과로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군산은 더 힘들어지기만 했지. 그래서 젊은 생각으로 젊은 군산을 만들어 달라. 머무는 도시로 잠깐 스쳐 지나가는 도시가 아니라 머무는 도시로 만들어주는 정책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하고 나온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해망구를 지나면서 아니 이런 역사적인 곳이 왜 이렇게 방치돼 있지 너무 놀랐어요. 거기가 일제시대 때 정말 그때 한국에는 없는 기술로 왜냐하면 돌을 뚫어서 굴을 만들었기 때문에 없는 기술로 만든 최초의 터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름에 시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민군, 한국전쟁에 너무 아픈 역사가 있는 군산인데 인민군들이 거기다 총탄 자국이 천장 보시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훈련시켰던 연합군들이 폭격을 했던 그 장소, 그러니까 한국전쟁에 너무 많은 그리고 일제시대에 그런 아픈 역사가 있는 그곳이 그냥 방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상처나 아픔은 희망이나 기쁨으로 치환해서 치유해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를 문화예술 공간을 만들 수 있고 같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그러니까 구리니까 울려요. 그런 식으로 저는 군산에서 정말 너무나 제 가려운 곳을 너무나 동감 많이 하는 스님께서 목포나 다른 곳에 가면 언제 가도 뭘 합니다. 그러니까 군산은 할 때만 합니다. 그러니까 군산이 나아지려면 언제 가도 뭔가 하는 도시. 지금 그걸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발 떼는 게 우리 군산을 접하는 건데 한발 떼기가 어려워지는 동네를 만드는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빠져나가요. 네, 갔는데 뭔가 하는 게 없고 특정한 날에만 하고 그러니까 행사를 그냥 행사하는 도시인 거예요. 근데 행사가 아니라 우리한테 상시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많이 접할 수 있고.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언제 가도 뭔가 하고 행사가 아니라 뭔가 콘텐츠가 있는 그런 도시. 그리고 그래서 무엇보다 9시가 되면 죽은 도시가 아니라 9시 이후에도 밤이 사는 도시, 청년이 있는 도시, 그게 이제 군산이 가야 될 방향을 얘기해 주셨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청년이 만들고 군산이 지원하는 그 청년과 뜻을 같이 하신 분들이 이러한 문화를 만드는 게 군산의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흥산한 민족통일운동본부 이사로서 우리 대표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흥산한 민족통일운동본부 이사로서 그래가지고 우리 대표님께서 꼭 당선되시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만에 하나 요즘에 참 떠도는 소문이 많이 나와요. 우리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군산으로 나중에 방향을 틀어서 출마할 것이다. 만약에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만 혹시 조국 대표하고 1대1로 스파링 파트너로 붙었을 때 어떤 전략으로 이기실 겁니까? 이상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군산이 사고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전략공천을 하는 거잖아요. 전략공천이라는 게 어떠한 상징성이 있고, 그다음에 당이 원하는 비전, 당은 이런 사람을 원한다, 이런 사람을 인재로
배치하는 거다라는 게 바로 이제 전략공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에서 그런 당의 의지대로 상징성이 있고 저 당을 위해서 당에 대한 기여도 그리고 지역에 대해서 정말 상징성 있게 당의 비전을 보여줄 사람 우리는 저 전략공천을 할 텐데 만약에 조국 대표가 오게 된다면 뭐 한간에는 뭐 이삭죽기라던가 군산에 얼음이 없는데 오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SNS에서도 말했습니다. 조국 대표 만약에 오신다면 환영합니다. 오십시오. 저는 정정당당하게 승부하겠습니다. 우리 군산 시민들 연고도 없고 책임도 없고 그냥 뭐 당선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군산 시민들이 분명히 심판하실 거다. 그러니까 군산 시민들의 기준은 전 다 하나라고 봅니다. 누가 그 유명세가 아니라 유능하고 누가 진짜 군산 시민을 생각하고 군산 시민의 시각에서 군산을 살릴 것인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치인의 눈에 군산 시민이 가득하고 군산 시민의 선기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저는 이제 그거를 물을 거고 조국 대표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자신이 있고 무엇보다 저는 하나의 플레이어고 결국에는 심판하시는 거 저는 위대하신 군산 시민들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누가 나와도 정정당당하게 싸울 자신 있고 준비되어 있다. 나오려면 나와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군산시 제한군인회 회장 배영민입니다. 형군! 여기 계신 분들의 분야별 좋은 말씀 다 이해하고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 통합된 이유 중에 군산이 이렇게 침체됐던 거는 다 아실 겁니다. 기존에 우리 군산시의 위대한 리더, 그 리더의 마음, 그 국가 지역을 위한 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진정한 리더가 솔직히 없었습니다. 그럼 그 리더가 누구냐? 말 안 해도 다 느낌이 올 겁니다. 마음이 올 겁니다. 저 오늘 이 자리에 아무 준비 없이 우리 이제 전수미 후보님 알고 싶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누군지 알고 싶어서 솔직히 온 거지. 제가 어떤 언제 알았다고 팬이고 응원합니다. 저 그런 말 못 합니다. 왜? 제가 알아가는 거니까 비교하고 싶고 여기 손님들도 다 그런 분들이라고 믿고 결론은 여기에 있는 모든 말씀이 어떤 진정한 리더가 나오고 어떤 진정한 리더가 진짜 그 독립운동한다는 그 마음으로 뼈를 깎는 마음으로 자기 어떤 개인적인 영달과 개인적인 이익이 아니라 내 죽어서 이 지역에서 내 이름 석자 남긴다 그런 마음으로 한다는 리더가 군산에 없었습니다. 다 학연지연 혈연에 얽혀서 그냥 끼리끼리 앞에서는 립서비스 인사하고 뒤에서는 우리끼리 다 하나의 한 우물이 됐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못 만들었다는 우리 시민의 죄책감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스승이라고 했지만 저는 옛날부터 이재명 대통령 후보께서 위대한 사람이다라는 왜 느낌을 받았냐면 그분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은 그 우리나라 민족 역사상 있을 수 없는 과정을 거쳤더라고요. 그런 출신이 뭔가 있다. 그래서 위대한 사람일 거라 느낌을 받았는데 그 느낌이 과거에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배웠던 그 조선 후기의 정조대왕이 이루었던 그 모습인가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분은 그 국가 민족을 위한 사고를 갖고 있는 행위를 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있고 그런 대통령을 현실이 우리 만나는 거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리더는 그동안 못 봤고 앞으로 그런 리더가 나와야 된다는 그 희망과 바람으로 이 자리를 배우고자 알고자 왔습니다. 그런 리더가 나오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형군! 네, 지금까지 군산 시민 간담회였습니다. 끝까지 정말 잘해주신 한 분 한 분의 귀한 군산의 주인이시고 저는 머슴이거든요. 군산의 주인분들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주인님 잘 섬기고 잘 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군산에서 우리 주인님들 그 시민 속으로 함께하는 시간들 너무 감사했고요. 많이 배웠고요. 여러분들과 앞으로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